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 정기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라 상당히 무료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안 그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자, 이 보고서의 소개를 하겠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요, 이거를 왜 발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틀이 갖추어진 중앙은행들은 다 발간을 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내고 있는 우리 보고서의 특징과 그다음에 이번 4월 달에 나왔던 보고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중간에 바꿔는 싶은데 작년에 한번 그랬더니 굉장히 혼란에 빠지더라고요, 여기 진행하는 쪽에서. 그래서 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 45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한 30년 다 돼 가는데요. 제가 배울 때의 컨셉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하는 일을 미주알 꼬주알 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자 하고 어떻게든 뭘 어떻게 한다고 알리고자 하는 노력하는 컨셉은 저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관해서 가계, 정부, 그다음에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이나 또 시장과 소통하는 모든 일련의 소통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들 공공기관에서 설명하는 것들에서 알 권리 이런 정보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이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자고 하는 그 정책 효율성 측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순서가 조금 다를 겁니다, 교재랑. 오늘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또 지금 전 세계 32개 정도 되는 중앙은행, 그리고 연준이나 미 연준이나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같이 조금 독특한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모두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 상승률 수준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표해서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 어렵습니다. 이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가 안정 목표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1990년 비교적 근래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현재 32개 주요 선진국과 그다음에 주요 신흥시장국, 그리고 특히 9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 체계, 사회주의 체계에서 자본주의 체계로 돌아선 체제 전환국들이 많은 경우에 이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통화정책 운영 체계라고 하면 통화량을 타겟으로 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을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경제 목표에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목표에 다가가고자 하는 제도가 있고, 뭐 환율을 목표로 해가지고 자국의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 나감으로써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가 안정 목표는 특이하게 보통 중앙은행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은 제일 우선되는 또는 유일한 설립 목적 자체가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이 물가 안정 목표 자체를 하나의 타겟으로 삼아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미리 공표하고 이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약간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게요. 보통 거시 정책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느냐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보통 정부가 돈을 쓰거나 뭐 강을 판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정하다 할 게 없으면 그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집 앞에 땅을 팔아 그러고 인증샷을 보내오면 일당을 준다든가 뭐 어떻게든 또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당장 소득이 늘어나죠. 근데 이거는 그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고 그 돈은 국민들로부터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통제도 되고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쉽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통화 정책은 그냥 중앙은행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합니다. 이자율을 확 낮추든가 돈을 은행을 통해서 싼 이자율로 막 나눠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하기 때문에 대체로 쉽습니다. 근데 이 통화 정책은 뭐냐면 이 효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좀 불분명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은행이 돈을 많이 뿌린다든가 이자율을 확 낮췄어요.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면 사람 대출을 받아서 또는 저금을 덜 해서 많은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살아날 거야. 이게 기본적인 이론적 틀이에요. 근데 돈을 은행이 풀기 시작하면 돈값이 싸지죠. 돈값이 싸진다는 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소비로 연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도 없었고 설왕설래도 많았습니다. 통화정책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뭐 혹자들은 6개월이라고 그러고 9개월이라고 그러고 길게는 18개월, 2년까지도 봅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지금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는데 2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안 한 거나 똑같죠. 많은 중앙은행들이 그런 고민에 빠지다가 그러면 통화정책은 대체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쓰는 게 낫겠다. 그런데 효과적이다. 어떻게? 중앙은행은 그래서 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리 물가를 우리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적으로 2%입니다. 그러면 2%를 향해서 다가가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사람들도 우리 경제의 적당한 물가 수준은 2%겠구나. 또는 그 언저리겠구나 생각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급여를 인상하고자 하는 기대도 2% 언저리 또는 2%에서 경제 성장률 정도 뭐 3, 4% 그다음에 뭐 음식물을 파는 사람들도 우리가 1년에 한 2% 정도 물가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다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경제활동도 실제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실제 물가 상승률도 2%에 가깝게 된다.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만약에 뭐 합리적 기대가 어쩌고 막 이런 내용을 듣다가 보면 잘 이해를 하실 건데
예,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아까 오 차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총재님께서 우리가 왜 이런 통화 정책을 이렇게 결정했고 또 1년에 3번, 4번씩 이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내서 계속 설명을 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또는 물가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책을 왜 쓰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10분이 소요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는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나라들은 모니터리 팔러시 리포트 또는 인플레이션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시장과 국민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통화 정책을 예측함으로써 기대를 일반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 나가는 보고서도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이 책을 쓰고 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은행이 발간하고 있는 현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간 근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 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고요. 금융안정 상황의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금융안정 보고서입니다. 금융안정 보고서는 매년 6월, 12월에 나가고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는 작년까지는 매년 4월, 10월에 나갔는데 올해 물가 안정 목표를 다시 설정하면서 정부와 협의하여 올해부터는 4회를 발간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는 올해부터 1월, 4월, 7월, 10월 4차례 나가게 됩니다. 자, 한국은행은 1998년에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통화운영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통신보고서를 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원래 기존에 1회이던 것을 2회로 늘렸고 올해부터 4회로 발간 횟수를 늘리게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저 이사님이시고 보시기에 오른쪽 분이 저희 통화정책국장님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저희 팀장의 원고 작성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관련 이슈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관련 내용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거 있었죠. 정부의 반기를 들었네 했던 그 당시에 기자간담회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거 발간하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원래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고서는 작년까지 올해 1월 달까지 2가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에 의해서 발간되는 저희 통신 보고서가 있고요.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라는 임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내용이 중복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물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책임이 따르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양 보고서를 통합을 하기로 재작년에 결정을 했고요. 작년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작년 말에 그 물가 안정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1월 달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끝으로 이 보고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양자를 통합해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로 1년에 4차례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통화정책 운영을 설명함에 있어서 물가 안정 목표와 연계 설명을 강화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식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이런 식으로 기술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저희가 원하는 방향 또는 합리적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런 보고서나 저희의 소통 행위의 목표라고요. 이때까지는 사실 그렇게 말은 해왔지만 이 목표에 딱 부합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번을 기회로 일단 저희가 평가하기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더 물가에 대한 기대가 더 잘 수렴될 수 있겠죠. 자,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다. 근데 내년 이후에는 2%를 향해서 근접해 갈 것으로 보고, 그래서 중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한국은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지난 6개월이죠. 6개월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된 물가에 대한 판단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하면서 물가에 대한 관련 주제에 대한 그 뒤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페이퍼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가에 관련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그래서 유유 생산 능력이라든가 실질 머니 갭률이라든가 금융 상황 지수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유 생산 능력이라는 거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중단되는 시점까지 추가로 생산하는 산출량입니다. 지금 유유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든가 공장의 가동률이 낮다든가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공장의 가동률을 높인다든가 또는 고용을 늘려가지고 생산을 늘려 나가는 거예요. 늘려 나가다가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면 이제 고용이 늘어나는 만큼 월급도 늘어나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겠죠. 그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산출할 수 있는 산출량 요거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유유 생산 능력이 있냐. 관심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서 다운받으시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보면 실업률이라든가 가동률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현재 유유 생산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본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실질 머니갭률이라는 거는 현재 경제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통화량이 경제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양인지 그거를 계량적으로 추정을 하고 그럼 실제 지금 나돌고 있는 돈의 양과 비교할 때 그럼 나돌고 있는 돈의 양이 더 많다면 균형보다 지금 그러니까 돈의 양 자체는 경제가 가도록 하는데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이면은 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월 저희 총재님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들어보시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 있다라든가 충분히 완화적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든가 남의 주머니에 돈이 많다든가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다든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이런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융 상황 지수라는 거는 지금 금융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지수들을 버무려 가지고 지금 금융 상황이 완화적이냐 안 완화냐라는 걸 평가하는 그냥 지수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년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시의성 높은 주제가 있으면 따로 빼서 설명을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 최근의 수출 변동 요인 분석은 나중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의 반은 끝났어요. 근데 분량이 반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3시에 끝나겠구나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 보면 지난 6개월 동안의 경제 상황, 그러니까 동향에 대한 설명들이 쫙 나옵니다.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경제는 어땠고, 세계 경제는 어땠고, 성장은 어땠고, 물가는 어땠고, 국제 원자재 가격은 어땠고, 금융 상황은 어땠고 쫙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난 6개월 동안 통화 정책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요런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앞에 동향 부분은 사실 그냥 한국 경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땠다라니까 생략을 하고 운영과 방향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 한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뭔지는 아십니까?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다른 시중은행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면 시중은행들이 여러분들과 거래를 할 때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기준금리를 그대로 1.5%에서 유지했고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지원을 확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온 게 지난 6개월 동안의 저희 통화정책에 대한 총평입니다. 여기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출 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로 중소기업 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원, 설비 투자 지원 이런 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정책금융인데요.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을 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시중은행은 사실 거의 거저에 가까운 금리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 시중은행은 그 돈으로 중소기업이나 창업 투자나 설비 투자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른 데보다 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원래는 이것도 사실 보면 저희 아까 기준금리가 1.5%라고 했죠. 그 1.5%를 유지해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금리로 지금 시중은행에 대출이 나가게 되면 시중에 돈이 그러면 그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는 기준금리 그 은행과 한국은행 간에 거래하는 그 금리를 1.5에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딴 데 갈 돈을 빼와야 되잖아요. 이게 정책금융이라는 게 그래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장 원리에 약간 어긋나죠. 그래서 가급적 줄여왔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려와서 지금 현재 25조 원까지 10조 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25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 그 금융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로 기업입니다. 예,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요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운용했습니다. 예. 이 금리를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것인가가 항상 관심사죠. 예.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보시면 첫 번째는 전망치가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낮아지면 한국은행은 지금 2%를 물가 안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는 1% 간당간당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금리를 낮추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안 낮추는데 계속 물가는 1%로 가면 그런 식의 통화 정책을 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깨지게 되고 사람들의 기대는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망치는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린 이유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 이야기 많이 들으시겠지만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출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는 경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계속 기준금리 낮춰왔어요. 그럼 가계대출이 확 늘어납니다. 아시죠? 네. 근데 그 경로를 거치지 않고는 경기 부양이 힘들죠. 근데 투자가 안 늘어나서 약간 문제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 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이 가계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측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이죠. 이 보시면 최근 한 3년간 쭉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낮았던 적은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낮았던 적은 없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 현재 목표를 하회하고 있다.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물가 안정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면서 원래 있던 목표보다 제법 낮췄어요. 목표를. 한국 경제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목표가 지금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낮췄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 물가 상황에 대한 설명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현재 목표가 2%거든요. 1.5%에 못 미치는 상태나 2.5%를 넘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저희 총재님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올해 5월까지 한 번도 1.5를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에 아마 기자회견장에서 저희 총재님께서 말씀에 이 물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조적 물가 흐름과 현재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황을 볼 때 물가 안정 기조가 해친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 대해서 자, 아시겠지만 수출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도 그닥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까도
저희가 금리를 더 이상 낮춰서 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만큼, 근데 기업들 지원은 해야 되는 만큼 수출하고 설비 투자, 창업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9조 원 정도 더 확대 운용했습니다. 5조 원은 한도를 아예 늘렸고요. 4조 원은 그때까지 소진되고 있지 않던 한도를 추가로 해서 9조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기간 중에. 그래서 이런 저희가 금리를 낮추면요. 금리가 낮아지면 아주 러프하게 설명을 하면 외국에 비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 투자자들은 여기 머물 유인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그 가계대출 리스크도 커지고 이거를 손을 대지 않고 지금 그나마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금융 지원 접근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려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 중에 결정 주요 사항은 원래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1년에 12번씩 해왔습니다. 매달 해온 거죠. 근데 사실 이 경제 지표라는 게 널뛰기가 굉장히 심한데 매달 비슷한 평가를 또는 달리 평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개선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고 있었고 마침 다른 주요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유럽중앙은행도 실제로 이미 바꿨고요. 일본도 올해부터 바꿨고 그래서 우리도 원래 전망이 지금 저희가 분기마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망 시기에 맞추고 중간에 한번 중간 평가를 하는 선에서 8번 정도로 아마 횟수를 조정해서 내년부터 하기로 우리 기간 중에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투명성 또 예측 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총재님이 매번 기자회견 때 올해부터는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어떻게 했고 이 결정에 대해서 아무개 금융통화위원께서는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셔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추가하기로 실명을 밝히기로 해서 이번 올해부터 실행 중입니다. 자,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이후 적용될 앞으로 이제 향후 통화신용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물가 안정 목표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안정 목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원래 2.5에서 3.5다가 2%로 타겟을 확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도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국민들의 기대를 아마 이렇게 레인지로 하는 것보다 이 선으로 하는 게 더 낫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목표가 2%입니다. 뭐 그런저런 다 고려해서. 근데 지금 실제 물가 보십시오. 이 지금 2012년 어느 시점 이후로 뭐 계속 이렇게 엄청 벌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이 국제 유가라든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실제 목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잘 하겠다는 방향을 썼습니다. 예. 읽어보시면 저희는 굉장히 고민해서 쓰는 건데 보시면 뻔한 말이기도 합니다.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그렇다고 금융 안정 기조가 해쳐지지도 않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잘 해보겠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말이 많은 구조개혁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만큼 지원하지 않겠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그 통화 정책이 지금 실물에 잘 파급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금리를 딱 낮추면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죠. 특히 예금분이 바로 다음날 낮춥니다. 뭐 대출금리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갑니다. 가계대출은 늘어납니다. 근데 소비라든가 투자에 대한 효과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축 성향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뭐 등등등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설명은 있기는 한데 잘 파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가계대출 리스크가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실제로 현저화되지 않도록 또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한 거는 지금 기업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업도 많이 발생할 거고 중소기업들은 특히 더 어려움이 커질 거고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 뭘 하겠다는 것만 설명하고 10분쯤 쉬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몇 년째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까지 앞에 설명한 것들 있죠. 사실 저희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관심을 갖는 거는 그 별도로 작성한 이 부분들입니다. 관심들이 높으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 하면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실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페이지들입니다. 자,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가 이 생산자 물가 및 수입 물가, 이게 이제 그 제조업체나 이 그러니까 통칭해서 공급자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물가입니다. 생산자 물가나 수입 물가 지수가 제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최근에 물가가 많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년 4년째 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물가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끝으로 최근의 수출 변동 요인 분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유가가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6월부터 금년 한 2월 초까지 유가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뭐 그전에 그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2월쯤부터는 지금 계속 올라와서 지금 저 끝에 오늘 아침 보니까 40불이 좀 넘더군요. 자,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도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볼게요. 유가가 가파르게 하락한 것은 채권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와 연동돼서 물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 하방 압력이 커지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가가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사람들이 실질 이자율에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뭐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사거나 대출을 받거나.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 이자율 명목 이자율이 그대로 있으면 사실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이자율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 맞춰서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지금 그 석유 수출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막 처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커지게 되죠.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이 커지게 되면 위험이 덜한 상품으로 시장은 움직이게 됩니다.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면 시장은 채권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도 빠집니다.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덜 안정적인 나라에서 더 안정적인 나라로 자금은 이동합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막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가파르게 지난 2년여간 그 국제 유가가 떨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그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이후에는 유가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하락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80년대 중반에 원유 공급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그래서 경기가 좋아졌던 그 소위 옛날에 3조 호황이라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실제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유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한 게 경기가 안 좋아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부진한 특히 중국의 이제 경기가 조금씩 꺼지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유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석유 수출국 생산하는 나라에서 공급을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돈이 없으니까 계속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원가 구조가 안 좋은 데부터 먼저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온 겁니다. 왜? 유가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저유가가 장기화되니까 산유국들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그래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그래서 가격 하락에 의해서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상황이 지금 좋아질 만한 상황을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 그동안 벌어져 왔습니다. 근데 아까 2월에 약간 민망하네요. 그 경우 저희 홈페이지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 2016년 4월호를 다운받아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면.
자, 지금 올해 국제 주요 예측 기관들의 전망은 유가가 서서히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실제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올라가니까 신문 경제면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요즘 국제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는 얘기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유가가 이렇게 천천히 갑자기 훅 올라가면 곤란하겠지만 천천히 올라가지면 산유국들이나 뭐 에너지 선진국 뭐 이런 데가 서서히 괜찮아지면서 경기에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본다가 이 꼭지의 주제였습니다. 자, 다음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 하락이 제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자, 소비자 물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도 지금 계속 빠른 속도로 떨어져 왔습니다. 장기간 내림세를 지속해 왔어요. 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개선되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 기업 입장에서 수입 물가가 떨어졌는데 그 최종재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중국에서 생산되는 또는 뭐 어디 다른 노르웨이에서 오는 고등어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서 고등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여기 수입 물가 중에 최종재 물가의 경우에는 제조업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중간재는 이 중간재를 최종재로 수요하는 데가 많으냐, 중간재를 원자재로 쓰는 데가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간재 생산 기업의 경우에 중간재가 최종재입니다. 판매가 인하는 수익성 악화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철근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쳐요. 그럼 철근을 생산하는 기업은 그 철근이 중간재이지만 만약에 철근의 국제적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공급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근데 만약에 철근을 수요하는 뭐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철근이 투입되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철근 가격이 떨어지면 이 정확한 산업 분류가 아니긴 하겠지만 집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익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집을 생산하는 이에 비추어서 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더 높다면 철근 가격의 하락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량 분석을 해봤더니 뭐 원재료나 최종재 가격은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거나 최종재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익성은 개선됐고 아까 얘기한 중간재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커질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중간재 가격이 떨어지면 중간재를 투입재로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의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제조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중간재 가격 하락이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뻔한 얘기인데 기업 규모별로 봤더니 대기업들이
대기업 수익성 개선에 더 크게 기여했더라. 당연하죠. 대기업 중에 중간재 생산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중에 중간재 생산하는 데가 훨씬 많을 거니까요. 네. 자,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익성은 그닥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나빠서입니다. 이것이 이 꼭지의 주제입니다. 다음은 최근의 기조적 물가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한국은행이 매달 내놓는 통화신용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우리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안정적이라든가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2% 내외에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건데요. 자, 현재 저물가가 지속되고 실제 언론이라든가 시장에서는 야 물가가 이렇게 몇 년을 목표를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데 니들은 왜 금리를 그렇게 제대로 안 내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기조적 흐름을 보니 그렇지 않게 볼 측면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면 유가라든가 또는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상황은 좀 단기적 충격으로 봅니다. 실제로 길게 보면 그들의 영향은 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어도 몇 년째 유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럼 저유가 상황이 이제 기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요.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근원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을 산출을 했더니 대체로 2%에서 멀지 않더라. 이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제외하는 방식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흔히 쓰는 방식이 농산물이라든가 에너지 같이 변동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변동성이 0에 수렴하는 이런 품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빼고 보통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품목을 제외하는 방식이 있고 매월 가장 변동폭이 큰 품목부터 그냥 차례로 날려버리고 일정 수준 그리고 가중치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다 2% 근처에 있더라 라는 게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내재적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계량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산출하는 여러 품목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공통분모를 뽑아내 가지고 계산을 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도 2%에서 뭐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크게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다음에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매달 1,000몇백 명씩 조사를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소비자 물가가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봐서 나오는 숫자도 지금 계속 2.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람들의 기대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이 2.2에서 한 2.5% 사이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결론 지어도 크게 이상할 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1%대의 낮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통 이 소비자 물가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시점을 판단할 때 가장 근거의 하나가 소위 2차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 이 어떤 샥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얘기할 때 1차 파급 효과, 2차 파급 효과 얘기하는데요. 1차 파급 효과라는 게 뭘 말하냐면 1차 파급 효과는 첫째
직접적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휘발유 값이 떨어지죠. 그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게 1차 직접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영향을 받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석유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들, 그 다음에 서비스 품목들, 대표적으로 비행기 요금이 있겠죠. 얘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차 간접 효과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유가가 다시 원상 회복하면 다 제대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낮은 유가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게 사람들의 기대를 바꿔서 그래서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도 영향을 주고 뭐 다른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줘서 실제 물가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변동을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2차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관련 지표들, 계량적 기법 어디로 봐도 현재로서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걸 한국은행 공식 입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센데요. 일종의 컨센서스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고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대로 하반기에 서서히 물가가 올라주기만 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점차 물가 안정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기대입니다. 자, 이 최근 수출 변동 요인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수출 주도형 경제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12년부터 수출 증가폭이 심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5년 처음부터 현재까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작성한 데서는 이 수출 감소되고 있는 것을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이 낮아지는 거, 그다음에 물량이 줄어들어서 낮아지는 거, 그렇게 쪼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유가 때문인지 단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물량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수출 부진은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부진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부진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장기 구조적인 요인이 어떤 게 있냐면 우선 성장에 대한 교역 탄력성인데요. 이게 말은 어려운데 사실 한 10년이나 5년 단위로 쪼개서 보면 기초적으로 성장 1% 할 때 올라갈 때 전 세계 교역이 얼마나 올라가냐의 탄력성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에는 성장이 1% 늘어나면 세계 교역이 뭐 1.5% 늘어났다든가 그랬는데 지금은 1%도 안 된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역 상대국이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 수출이 꼭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 상대국인 중국이 첫째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고 둘째 이 아이들이 이제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면서 중간재를 니네들이 갖고 와서 조립하지 말고 중국에서 사다 써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수출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기사 있었죠. 지금 갤럭시 S7인가요? 뭐 G5인가요? 이런 게 나오면서 첫 달 반짝 핸드폰 수출 반짝하고 다시 푹 꺼지더라.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만 한국에 생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해외 생산. 그러니까 휴대폰 수출이 삼성전자가 휴대폰이 엄청 팔았다고 해도 우리 수출은 마이너스 기록할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 해외 생산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다 구조적 요인입니다. 이것을 압도할 만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제 우리 수출은 계속 조금씩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세계 경기는 둔화가 지속되고 아까 저기 그래프 잠깐 보셨지만 유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저희 수출을 아무리 물량이 많다고 해도 이제 가격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수출이 부진해지는 걸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예, 뭐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우리 수출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걸 좀 그냥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세히 보자는 게 이 페이퍼의 주제입니다. 자, 수출 대상 지역별로 봤더니 이 소위 지역 고유 요인,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다 봤는데 다 꺼지더라. 그러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지만 좀 다르게 볼 측면이 있지 않냐 이겁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기네들의 저기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려고 하고 이런 영향은 우리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딴 나라 다 미치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수출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어차피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뭐 우리의 중국에서의 상품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더니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근데 수출은 안 좋아.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일본이 경기가 안 좋고 뭐 엔화 약세 어쩌고 해서 안 좋은데 우리 일본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 우리 점유율도 떨어져요. 일본은 이제 완전히 일본에 대한 수출이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다. 미국이나 유로 같은 데는 보니까 미국이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런 미국의 특수한 요인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은 괜찮더라. 이런 걸 다 뜯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신다면 뭐 자세한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뜯어서 봤더니 결론은 뭐냐? 현 상황에서 수출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저도 웃깁니다. 다 했습니다. 더 날 더운데 오셔가지고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